요즘 건강검진 후에 지방간 진단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흔히 지방간이라고 하면 술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지방간 환자의 일부는 술과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에 지방이 쌓일 경우에 모든 간 질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지방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실 일일 돈키호테 주치의 선생님이십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김성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 성심병원 소화기내과의 김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성격이 굉장히 유쾌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 나중에는 쉽지 않은 캐릭터라서. 그런 얘기 자주 들으시죠? 자주 듣습니다. 근데 소화기내과 교수님이시면 사실 네. 소화기내과는 장, 위 뭐 이런 쪽을 생각할 것 같은데 네네네. 소화기내과 어떤 곳이에요? 소화기내과 사실은 맞습니다. 위장간, 그다음에 간, 그다음에 췌장, 담도. 요거를 주로 보는 게 소화기내과에서 하고요. 네. 사실 소화기내과를 한다 하면은 기본 위장은 저희가 펠로우 이제 전임의 과정에서 1년은 다 해야 하는 게 저희 소화기내과. 입니다. 가장 기본이긴 하군요. 가장 기본적인 기본. 내시경 할 수 없으면 소화기내과 의사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간하면 예. 술 해독하고 네. 피로 풀어주는 그런 네. 기관이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간 때문이야. 그 어머, 광고 때문에 그런 잘알고 계세요. 거죠. 그래서 네. 조금 사실 간하는 의사로서는 피로하면 자꾸 그 광고 때문에 네. 자꾸 저희를 찾아오시는데 피로의 원인이 사실 간 때문만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근데 크게 보면은 사실 잠이 되게 많아요. 사실 잠 못 주무신 분들. 잠이 원인일 잘 생각해 경우가 보면 못 많구나. 주무셔요. 이게 못 주무시는 원인도 되게 많잖아요. 뭐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면 불안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아니면은 다른 컨디션 때문에 못 주무시면 사실 잠 못 주무시는 게 1번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간보다도 네. 잠이 원인일 너무 잠도 경우가 잘 자. 많다. 다 잘했어. 그런데 피곤하면 그때는 내과적 질환을 많이 의심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간 기능 해당하고요. 갑상선 기능이라든지 맞다. 당뇨가 있어도 되게 피곤해요. 예, 이런 거 원인이 있고 아주 드물게 암이 있으면 피곤하죠. 그럴 수도 그래서 있고. 한번 피로하다. 이상하게 잠이 자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내과적 질환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게 좋죠. 그러면 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간은 너무 잘하죠. 좀 해독. 1번. 근데 사실은 이 해독이 중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거를 만들어내는 게 또 간입니다. 뭐 지질, 그다음에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당도 만들어내고 단백질 합성도 하고 근데 이게 기본이 되면서 면역 물질 만들고 여기서 사실 되게 중요한 게 해독 기능도 있지만 네. 1차적으로 몸에 모든 게 음식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디 장에서 흡수돼서 제일 먼저 그 피가 들어오는 기관이 간입니다. 간이 약하면 살균 작용이 안 돼요. 그러면서 염증이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하죠.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작용. 너무 많이 해요. 우리 간은 호르몬도 만들어, 뭐 면역도 만들어, 모든 걸 조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하고 관련된 다양한 질환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지방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지방간이 사실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패널이 지방간 없는 사람 있냐 뭐 이러면서 너무 가볍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좀 약간 좀 놀래기도 했는데 사실 10년 전에 저만 해도 한 60대 어르신이 이게 너무 젊으셔가지고 60대 정도의 당뇨 환자분들이 간 수치 올라가서 오시면 지방간 당뇨 환자의 7-80%가 지방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80%. 당뇨 조절 잘하시고 체중 빼시고 관리 잘하세요. 그 정도 했는데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정도 이쁘게 말씀을 드리니까 관리 잘 안 하시고 한 10년 됐어요. 다시 오셨을 때 간경화가 되셔가지고 간경화 진단받고 한 1년 있다가 간암 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간성운수 여러 번 고생하시고 한 5년을 제가 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도 내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렸어야 되나 이런 후회도 좀 되기도 하고 근데 그때 자체는 약간 의사들도 컨셉이 이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옛날 환갑잔치 했잖아요. 칠순잔치 했고 요즘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오래 사시니까
전에는 문제가 안 됐던 지방간으로 인한 간경화나 지방간으로 인한 간암이 이제는 7, 80대에서 드러나시기 시작하는 걸 보고 조금 이거 말씀드려야겠다라는 게 좀 들었고요. 최근에는 이 지방간 영역이 사실은 오늘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쪽을 더 말씀드리려고 왔지만 지방간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더 이런 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지방간 영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간염 같은 경우는 약들이 정말 잘 나와가지고 C형 간염은 완치가 되는 질환으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 바이러스 B형 간염도 약을 잘 드시면 호전이 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과거와 다르게 B형 간염으로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못 들어온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인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술이랑 술 때문에 생긴 지방간, 그 다음에 비만이나 다른 대사성 증후군이랑 관련된 지방간이 간 분야에선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 저희가 많이 공부도 더 하게 되고 그 부분으로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지방간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지방간에서 초래되는 그 이상의 질병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방간부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기억을 하면 되는 좀 거예요. 잘 이해하셨고요. 지방간은 근데 있으면 확실히 이게 표현을 못하지만 좀 피로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사가 떨어지긴 하고 이게 측정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근데 지방간 자체에서는 사실 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요 자체에서의 가장 문제는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 그러니까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네. 뇌혈관 질환,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게 위험도가 싹 올라갑니다. 예. 왜요? 그게 보통 고지혈증이라든지 당이랑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통 간에서 그 지방을 또 만들어 가지고요. 지질 대사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방간이 있으면 끈적끈적한 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확실히 간 수치가 정상이어도 지방간이 있으면 심장에 조금 더 위험도 높다는 데이터가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그 부분도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봐야 되긴 합니다. 약간 질문의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지방간이라는 게 뭘까?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건가? 지방간이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죠. 지방간 뭐지? 저희가 학문적으로는 간 안에 지방이 침착되는 게 5% 정도. 딱 이상 넘어가면 지방간임이라고 학문적인 정의는 들어가는데 초음파한테 보면은 간이 하얗게 보여요. 하얗게. 예, 그게 초음파는 물은 까맣게 다른 건 하얗게 보이는데 좀 하얗게 보이고 그게 균질하지 않아요. 약간 얼룩덜럭 이게 지방이 딱딱딱 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포로 딱 보면은 이게 동그란 세포 이게 통통한 것들은 가운데 세포 핵이 딱 들어가 있는데 지방간 세포는 지방이 이렇게 풍선처럼 눌러버려요. 옆으로 쭉 밀려가서 얘가 찌그러져 있는 거지. 그냥 상상을 해봐도 얘가 멀쩡하게 가운데로 잘 이렇게 세포가 들어가 있는 거랑 이게 눌리는 거랑 대사가 되겠어요. 얘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간 세포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피곤할 수밖에 없고 대사 능력은 떨어지고 당장 피검사는 정상이어도 정상이 아닌 몸인 거죠. 예. 앞서 지방간이라는 게 하얗게 균일하지 않게 이런 지방들이 쭉 쌓인다. 이런 말씀. 나와요. 네, 초음파를 해보면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왜 걸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방은 제일 많은 비알코올성 지방이 그야말로 몸무게 늘어서 쓸데없는 칼로리가 몸에 많으니까. 이게 완전히 대사가 우리가 다 써야 되는 남은 열량이 몸에 저장이 되는데 그 형태가 그 중성 지방 형태로 제일 잘 저장이 되고 그게 간에 잘 피하 지방이라고 하고 내장 지방으로 하는 거 쌓이는 것처럼 간에도 이렇게 쌓이는 거죠. 왜 혈관대에도 쌓이잖아요. 그렇게 모든 장기에 넘쳐나는 지방이 쌓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지 않을까. 요즘에는 신장도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게 되게 핫 이슈.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약간 살이 찌고 그러면 더 많이 확실히 확실히 위험도 훨씬 높죠. 그러면 술을 마시면 왜 지방간 위험률이 높아져요? 술이 사실 쓸데없는 칼로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안주를 안 먹어도 그렇죠. 그렇구나. 그 개가 가지고 있는 칼로리는 걔는 근데 되게 몸에 도움이 안 되는 칼로리고 걔를 대사를 시켜야 되거든요. 얘가 독이니까 대사 과정에서 필요한 얘를 해독할 때 여러 가지 비타민이든 미량 원소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실 필요한 그런 미량 원소나 비타민들을 내 몸에 써야 되는데 해독하는 데 써버리는 거예요. 몸이 또
그냥 달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서 쓸데없는 칼로리는 안 좋게 지방으로 저장. 그 중성 지방 요걸로 잘 저장 그 변화되는 게 술이거든요. 술에 있는 그런 당분들이 좀 안 좋게 저장이 되고 동시에 술은 해독하면서 내 몸도 소진시키는데 독이잖아. 그러니까 몸을 여러 방면으로 네. 공격을 하는 거죠. 안 좋은 지방을 남기고 해독 과정으로 몸을 소진시키고 네. 독소 자체로 간을 공격하고. 그래서 사실 좋을 건 없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일단 지방간의 발병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어떤 게 더 발병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둘 다 추세예요? 높아져요. 아 요즘 다. 둘 다 높아져요.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요즘의 컨셉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은 지금 제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오늘 다룬다고 했지만 사실 올해 6월에 네. 그 저희 유럽 간학회에서 모든 그 간 전문가들이 사실 1년 동안 막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지고 통일했어요. 그냥 알코올이나 비알코올 나누지 말고 지방간에 안에 다 넣자. 그 정도로 심각하다. 예, 그래서 지방간이 뭐 알코올이든 비알코올이든 뭐 몸에 늘어서 그렇든 뭐든 지방이 쌓이는 건 몸에 나쁘다. 그래서 사실 단순하게 제 눈에 띄게 뭐 살쪄서 그런 거, 술 마셔서 그런 거 외에도 여성들은 네. 폐경 이후에 호르몬 밸런스 바뀌면서 그때부터는 엄청 또 지방간 발병이 쫙 올라가요. 네, 그거랑 약도 좀 관련이 있어요. 일부 뭐 항결핵제, 항생제 일부의 약들이 혹은 뭐 항정간제, 경련 때 쓰는 약들도 지방간 유발하는 약들도 있고 해서 일부의 약은 오래 쓰다 보면 약 때문에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떻게든 우선은 발견을 하고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안 그래도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신데 3145님이 지방간이 남자한테만 주로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도 걸리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경기를 확실히 기준으로 리스크가 왜 그 심혈관계 질환도 네. 폐경 이후에 높아집니다 이러면서 최근에 뉴스에서 여러 번 나온 거 제가 봤거든요. 네. 같은 맥락으로 지방간이 올라가요. 당뇨도 많이 쫙 올라가고 고지혈증도 올라가고 그때부터 위험도가 쫙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위험도 높아가지니까 사실 폐경기 전부터 여성들은 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안 오게 몸을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대사증후군에 사실 이 지방간도 대사증후군의 안에 들어간다고 사실 생각하면 쉬운데 그건 뭐냐 살 빼라는 거고 살을 그냥 빼는 게 아니라 근육을 늘리면서 빼는 게 제일 포커스거든요. 운동해야 돼요. 저희 그 얘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내 네, 몸 슬퍼요. 근육 저도 운동해라. 힘들어요. 아우 힘들어. 네, 근육 힘들어요. 근데 근육이 네. 탄수화물만 먹어서는 안 생기고 반드시 단백식이를 하면서 고기 먹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네. 식물성 단백질이든 동물성 단백질이든 좀 이렇게 잘 먹으면서 해야지. 단백질은 왜 몸에 근육은 탄수화물로는 안 생기는 거 아시잖아요. 반드시 단백질을 먹어줘야 근육이 생기거든요. 아무리 흰밥 먹고 운동해도 근육은 안 생긴다고 보면 되시고 이제 단백을 넣어주면서 운동해줘야 효과적으로 근육을 만들고 근육을 또 튼튼하게 하실 수 있어요. 최숙자님이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부모가 비만이 있으면 유전이 된다는 게 맞습니까? 아들이 저를 닮았는지 비만이어서 지방간이 있습니다. 남편은 마른 편인데 비형 간염 보균자이긴 하거든요. 라는 말씀. 예, 우선은 유전적 소인이 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비만이나 뭐 지방간이나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런 소인 외에도 같이 살다 보시면 음식을 비슷한 걸 드시다 보니까 생활 습관이 비슷하죠. 네, 아무래도 그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비형 간염은 사실은 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분 자체의 문제고 보통 비형 간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수직 감염이라고 해서 엄마의 산도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아, 비형 간염은 예, 목에서 담는군요. 그렇죠. 보통은 우리나라는 특징적으로 수직 감염이 많은 나라였고 사실 1995년부터 96년부터까지 저희 백신 유니버셜 국가 백신 사업 접종 사업을 하면서 그 전후로 저희가 이제 비형 간염의 그 유병률이 쫙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는 되게 그렇게 리스크가 높았지만 백신 사업하면서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10대, 20대는 유병률이 1%, 2%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비형 간염과 관련해서는 다음번에 저희가 또 교수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은
지방간이 아들에게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린 분들에게도 그러니까 아직 청소년 뭐 아이 아동에게도 발견이 됩니까?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심각하네요. 이제 그 소아청소년과가 만 19세까지 이제 아기들을 봐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차서 한 20대 되면은 이제 저한테 보내시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 저희 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님, 소아기 전문하는 교수님이 딴 데 그만두시거나 옮겨가시면서 네. 한 15세 이상을 제가 좀 받아서 볼 때가 있는데 상당히 좀 많고 네. 심각한 게 아기들이 이게 증상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심각성을 몰라요. 열심히 안 빼. 그래서 당뇨도 막 20대에 와버리고 혈압인데 뭐 고지혈증 약 먹고 고혈압 약 먹고 당뇨약 먹고 이런데도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고 이게 습관이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너무 옛날보다 먹을 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살찌는 거, 왜 탄수화물 음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아기들이 생각한 것도 많고 또 그중에 제일 제가 보면서 느껴졌던 건 액상과당의 단 거.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 쉽게 먹는데 액상과당이 그냥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통 에너지 음료라든지 뭔가 단맛 나는 음료수에는 거의 다 들어요. 주스 같은 거 다 액상과당인데 그게 정말로 간에도 안 좋고 당에도 안 좋고 하는데 모르고 먹어요. 주스 같은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당이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상당히 무리가 되거든요. 결국은 어린 친구들이 지방간을 앓는 이유는 식습관 제일 크고 안 움직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야외 활동하고 청소년기에는 그 스크린 제한 시간 두라는 것도 하나의 치료 그 방법에 들어가거든요. 한 2시간 이상 안 보이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방간을 앓는 친구들 중에 가장 어린 나이 몇 살 정도까지 있어요? 저는 소아과 의사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때 만 13, 14세는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어리네요. 근데 더 어린 아이들 많으니까요. 사실 그 저희 이제 병원에 그 아이들을 연구하고 하는 교수님이 좀 계세요. 그래서 물어보면 뭐 초등 1, 2도 있는데요. 뭐. 네. 7살, 8살.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살 빼고 운동하고 뭐 하는 거 있는데 좀 잘 안 되긴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린 나이에도 있어서 좀 사실 좀 이 친구들을 검사를 하고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근데 제가 워낙 소아과 의사가 아니어서 정확한 정보인지는 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생각보다 이 젊은 친구들이 잘 몰라요. 안 아프니까. 그렇죠. 간은 안 아파가지고 아파서 오면 늦는데 안 아플 때 아무리 제가 막 잔소리를 해도 잘 안 돼. 마음에 안 닿나 봐요. 그리고 일단은 통통하고 약간 좀 이렇게 체격이 있고 그래도 그게 귀여워. 심각하다고 생각을 그냥 안 귀여워 하고 이렇게. 주변에서도 이거 다 키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최미경님이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일단 지방간이면 피로감이 어느 정도 심할까요? 사실 피로감은 굉장히 주관적인 증상이라서 되게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로 간 수치가 정상 40인데 300에도 안 피곤하대. 근데 어떤 분은 한 40이 정상, 41인데도 피곤해 죽겠대.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이 피로감이 정말 아까 말씀 간 때문이 아니고 못 주무셔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제가 제 환자 보다 보면은 잘 피로한 원인을 찾아보면 코를 고시는 거야. 코골이도 굉장히 피로감의 원인인데 보통 살찌신 분들이 잠잘 때 코 많이 고시거든요. 그게 피로감의 원인이 돼서 결국 제가 그때 이제 그분은 이비인후과에서 코골이 양압기도 하고 수술하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다고 나중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이 피로감은 주관적이다. 뭐 정도를 나눌 수는 없어서 본인 피곤한 게 맞고 우선은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매우 힘들게 일을 하셨거나 잘 못 주무셨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충분히 해소가 안 되면 수면을 해도 충분한 수면 회복이 안 되신 거예요. 수면도 그냥 잔다고 같은 잠은 아니어가지고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잠을 자는지 이걸 평가하는 게 필요하시거든요. 제가 이번에 간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간을 두고 침묵의 장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런 말이 붙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웬간이 나빠져서는 증상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경변이어도 피 검사는 정상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간경변이 뭐예요? 네, 간이 딱딱해지는 거 있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간경화, 간경변.
간이 돌처럼 굳는다. 오돌도돌하게 조약돌처럼 모양이 변하거든요. 그렇게 돼도 증상이 없다고요? 없을 수 있어요. 어머. 기능은 정상이고 정말 그런 분들이 저희가 비내장성 간경변 어렵게 얘기는 하는데 그야말로 황달이 노랗게 뜨고 복수 차고 피를 토하고 간성혼수 가서 앞뒤로 못 가리고 막 이러셔도 그때가 될 때까지 모르고 그냥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자기는 그 전까지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몰랐던 거지. 그래서 그 정도 될 때까지는 심각하네. 본인이 못 느끼니까 그래서 네. 침묵의 장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간은 진짜 2년에 한 번씩 받는 우리 건강검진 같은 때 받아야겠네요. 근데 그게 피 검사로 다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네, 피 검사가 정상이라고 나 정말 정상인 그거를 100%를 개런티가 안 돼서 사실 저도 이제 한 40대 넘어가 한번 초음파 봐야지 이런 느낌이 드니까요. 근데 예, 초음파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간 초음파를 보면 간에 관련된 질병들은 그래도 잡아낼 수 있는 어느 거예요? 정도 이제 뭐가 보이죠. 간의 모양이라든지 간 안에 담도 존재, 그 옆에 딸린 이제 저희 간담도 초음파는 간이랑 그 담낭 담도를 좀 봐주는 거고 비장 이렇게 확인해 주거든요.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되는데 이제 초음파는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거든요. 뭐 안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이 심하면 투과가 안 되고 비밀 파장이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은 CT 같은 걸로 확인해야 돼요. 봐도 본 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잘 보이는 분은 굉장히 잘 보여요. 특히 마르고 잘 보이시는 분한테 좀 이게 또 이 갈비뼈 위치에 따라서 빔이 안 들어가면은 안 보이고. 그럼 그런 분들은 안 보이면 CT로 다시 찍자고 말씀을 주세요. 아니면은 못 봤어요. 그럼 못 봤으면은 어쨌든 건강 검진을 위해서 본 거니까. 건강 검진에서는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고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이게 충분한 검사로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보통 보신 분이 충분하게 못 보면 그렇게 코멘트를 달면 이 환자가 만약에 위험도가 있다. 대사증후 위험도가 있다거나 간 수치 이제 높다. 간 기능 수치 높다 그러면 CT까지 가는 게 맞겠죠.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딴 병원 다니셨는데 이제 거리가 멀어서 저희 병원 온 거예요. 근데 한 6개월 있다가 암이 진단된 거죠. 근데 위치가 안 보이는. 제가 보기엔 워낙 컸어요. 그때 진단됐을 때 한 7cm였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너무 이게 초음파를 매번 보셨던 분인데 초음파를 놓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뭐 거기는 6개월이면 저렇게 크게 생기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 병원 이제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우리 교수님이 명인데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때 만약 그때 안 봤으면 진짜 증상이 나타나서 왔으면 어떻겠을까. 딴 병원에서 왔는데 저희 병원 와서 그러면 왠지 아찔해지잖아요. 제가 못 본 것 같고. 그런데 사각이 있어요. 초음파는 사각이 좀 있어서 그게 조금 단점이지만 초음파 검사의 장점은 우리가 이제 우리 CT는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근데 초음파는 그런 게 전혀 없고 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은 있는데 제한이 또 있는 검사여서 꼭 필요하면 다음 검사를 진행하는 게 맞죠. 그러면 CT를 한 번 정도는 좀 찍어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필요한 분들은. 특히 요즘에는 저희 내분비내과 교수님들 보니까 당 진단될 때 췌장도 확인할 겸사겸사해서 찍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췌장 모형 확인하고 겸사겸사로 보시면 좋고요. CT의 장점은 간에 다 보고 복강을 다 보는데 췌장이 잘 보입니다. 췌장을 보는 방법으로는 초음파는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CT나 MRI를 찍어야 되는데 MRI는 또 고가의 검사이기 때문에 CT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은데 이제 웬만하면 횟수는 위험하지 않게 늘리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럼 그것도 궁금해요. 우리가 피 검사를 했을 때 간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간 수치는 이제 저희가 수많은 검사들이 있어요. 생화 검사 중에 거기서 수천 가지거든요. 간 기능 반영.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를 꼽아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AST, ALT, 뭐 GOT, GPT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간의 염증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걔의 특징 뭐냐면 간이 손상되면 간세포가 찢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효소가 흘러 질질질 새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간세포가 파괴되지 않으면은 모르고요. 간세포가 죽었다. 제가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세포가 죽으면 그 안에 질질 새는 효소이기 때문에 손상을 얼마나 됐다 그냥 그 정도를 하는 거지 간 기능을 정말 잘해. 이거는 그게 정상이라고 정말 정상이다. 이거를 100% 개런티는 사실 못하고 저희가 이제 치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상을 받은 지표를 보고 합성하는 지표를 보고 이 간을 배설하는 지표를 사실 봐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배설능, 합성능, 그 손상 지표 이걸 종합적으로 봐서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간에 어떤 간이 아픔을 겪고 있어도 간이 손상이 되지 않으면 피 검사를 통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 간세포가 파괴 안 되면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초음파나 CT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필요하군요. 다른 데는 피 검사만 보는 과도 있지만 특히 저희 간 보는 파트는 단순히 딱 피 검사로 괜찮습니다 말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고 한 번 정도는 같이 동시에 평가를 한 다음에 주기적으로 이제 경과를 볼 때는 피 검사만 보고 뭐 1년이나 6개월에 한 번은 영상 같이 넣어서 보고 하지 피 검사만 보면서 간을 봤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죠. 네. 서희영 님이 저희 부부는 초음파 검사를 2년마다 하고 있어요라고 하시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잘하시는데요. 네. 저보다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간, 지방간을 앓고 있다. 치료법은 있습니까? 치료법이 너무 슬프지만 약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뭐 너무 이건 다 돼 이게 아니고요. 네.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치료 약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당뇨약이라든지 고지혈증약 혹은 비타민 E요법 그다음에 저희가 그냥 간장제라고 쓰는 우르사나 뭐 우리 밀크시슬 이런 것들 이용해서 항염이나 항산화 이런 걸 좀 하기는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 지방간을 타겟으로 이제 3상 임상들이 진행되는 약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5년 10년 안에는 지방간을 타겟으로 약이 나와서 좀 편하게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 빼는 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식이와 운동이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경화까지 가면은 돌아오는 건 쉽지 않아도 간경화가 섬유화, 간이 거칠어지는 단계 1, 2, 3, 4 중에 4단계거든요. 1, 2, 3단계는 열심히 노력하면 돌릴 수 있어요. 정상으로.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운동하고 제가 최근에 75세 어르신이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워낙 당뇨 있으시고 뭐 질환 있으신데 간 수치 높아서 저한테 오셨고 그때 지방간 있고 간이 약간 거칠다는 얘기 처음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만에 15kg를 뺏어 오신 거죠. 그랬더니 지방간이 싹 없어진 거죠. 제가 졸업시켜드렸죠. 박수. 그날 박수 제가 쫙 치고. 네, 그래서 전 그거 보고 또 감동받았던 게 모르셨대요. 이게 심각한지 모르셔서 자기가 안 했지. 일부는 사실 10분 말씀드리면 9분은 잘 못하시고요. 근데 그중에 한 분은 진짜 너무 잘해서 오시거든요. 놀랍게 잘해서 오시고 이게 75세인데 되시는구나. 저도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운동하기로 그래서 되게 환자분들이 힘들어할 때 그 어르신 얘기를 좀 드리면 다들 그러냐면서 조금 타의 모범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예, 이제 저는 그날 졸업하셨기 때문에 다 안 오시는데 저에게도 큰 인프레션 감동을 주셨던 거죠. 지방간이 왜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네. 지방간이 증상이 없으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관리를 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간경화가 되어 있고 간경변이 되어 있고 근데 그런 간이 딱딱해진 간경변이 되면 암이 잘 생겨요. 그때 가면 늦어요. 우리가 사실 간경변 진단하고 특히 증상 그렇게 혼수나 복수를 가진 환자들은 웬만한 암보다 사망률이 너무 높고 생존율이 너무 낮아요. 보통 5년 30%가 안 되시기 때문에요. 네. 좀 더 건강할 때 본인을 잘 알고 잘 관리하시면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를 먼저 아는 거. 그러면 지피, 지기면 100점 100승.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실 수 있어요. 네. 네. 지방간 환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힘들어도 빵, 떡, 과일 같이 다른 거 드시지 마시고 그렇죠. 네. 오늘 한 입 아이스크림 한번 피하시고요. 힘들어도 계단 한 번 더 올라가시고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는 그래도
병원 잘 오시고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운동이라는 게 진짜 뭐 많은 분들이 어려워는 하시지만 그게 만병을 퇴치하는 방법인 것 같다는 너무 생각은 중요한데 들어요. 운동하는 네. 방법도 되게 중요하니까 무조건 걷는다고 답은 아니니까요. 네, 같은 시간 운동해도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서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